자, 머신러닝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A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I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ANI라고 하는 거하고 AGI라고 하는데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한 의미의 인공지능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ANI들입니다. 전부 어떤 특정 목적에 특화된 그런 인공지능. 그래서 목적별로 어떤 분야별로 어떤 목적에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AI 모델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스피커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검색 엔진이라든가 또는 뭐 농사라든가 뭐 산업 현장에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특정한 타스크에 특화된 그런 AI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영어 같은 데서 나오는 뭐 그런 이제 AI들은 굉장히 제너럴한 그런 사람의 이제 자꾸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제너럴한 지식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가진 그런 AI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직 그 AGI, 제너럴한 인텔리전스를 가진 AI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것들은 전부 내로우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AI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머신러닝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계학습.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라고도 뭐 섞어서도 막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제 관계를 보면은 AI가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니까 가장 광범위한 그런 개념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능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AI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AI 그러면은 좀 이제 그 일반인들, 아마추어들이 하는 얘기, 용어, 그리고 머신러닝 그러면은 이제 좀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좀 제가 처음 몇 년 전에 그 AI를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그런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AI하고 머신러닝을 그냥 섞어서 씁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AI라는 게 하나의 그 마케팅 브랜드화가 돼서 그냥 머신러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이제 학습할 때 거기에 있던 코스 이름이 뭐 Introduction to Machine Learning 주로 이랬어요. 인공지능 과정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똑같은 과정인데 이름이 Introduction to AI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AI라고 그러면은 뭔가 좀 브랜딩 효과도 있고 서로 사람들이 이제 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개념이 돼서 이제 AI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AI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머신러닝 말고 무슨 뭐 로봇이라든가 또는 엑스퍼트 시스템, 뭐 전문가 시스템 등등 굉장히 좀 광범위한 어떤 인간 지능을 시뮬레이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그런 거고요. 머신러닝 안에도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머신러닝의 역사가 뭐 한 70년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굉장히 수많은 알고리즘 중에 딱 한 가지가 신경망이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신경망 구조를 모사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한 가지 알고리즘을 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그 심층적으로 라지 스케일로 구현한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아주 많은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 아주 특정한 한 가지 알고리즘 그것이 이제 딥러닝인데 워낙 이제 딥러닝이 훌륭한 성능을 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AI를 전체에 대표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딥러닝이. 여기 AI의 역사, 인공지능의 역사인데, 자, 1950년대에 컴퓨터가 처음 발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만큼 머리가 좋았고 상상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라는 물건을 이용해서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 안에 구현해보는, 재현하는 그런 기계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제시됐던 알고리즘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신경망입니다. 신경망.
신경망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위주로 한 결국 패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의 패턴, 데이터 안에 숨겨져 있는 패턴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었고 70년대 또는 80년대를 거치면서 이 딥러닝의 첫 번째 암흑기를 만나게 됩니다.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작은 어떤 기본 그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면 퍼셉트론 안에서 어떤 출력이 나오게 되는 요 하나하나가 뇌세포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뉴런이라고 부르고 이 당시에는 이제 이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퍼셉트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뇌세포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단위죠. 그렇게 해서 이 대규모로 이런 퍼셉트론들이 합쳐지면은 이제 딥러닝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암흑기를 맞은 가장 큰 이유는 이 당시 마빈 민스키라고 하는 가장 앞장서서 이끌던 미국의 수학자가 대규모의 신경망은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하던 그 연구자들이 다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연구비 지원도 다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신경망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딥러닝의 암흑기가 오게 됐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냥 손 놓고 그냥 있었겠느냐? 그건 아니고 신경망의 어떤 대안적인 알고리즘으로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그냥 몰아서 얘기를 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뭐 트리 모델이라든가 또는 뭐 앙상블 모델 그리고 또 뭐 K 니어리스트 네이버 등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 당시에 개발이 됐었는데 이 많은 알고리즘들이 전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퍼포먼스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뭐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지만 인간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했다. 자, 그러다가 1990년대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딥러닝의 대부, 갓파더 오브 뭐 AI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토론토대 교수가 백프라포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백프라포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을 찾아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딥러닝을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신경망이 부활이 되고 신경망을 대규모로 엮어서 딥러닝이 활짝 꼽히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암흑기 동안에 대안적 알고리즘으로 개발됐던 이제 다른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전통적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모아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2000년 이후에 드디어 이제 딥러닝의 시대가 됐는데 한 2015년경까지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처음으로 뭐 2010년도에 뭐 구글에서 딥러닝으로 이제 사람의 얼굴을 분간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미지를 처리하는 딥러닝 모델들이 나오게 됐고 한 2015년 정도에는 이미 인간의 어떤 이미지 인식 능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발전할 게 없는 그런 단계로 도달을 했고요. 이미지가 아무래도 랭귀지보다 더 정복하기 쉬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분야가 먼저 정복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랭귀지 분야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어떤 뭐 통계 모델이라든가 이런 번역기 같으면 인간 번역사 또는 작가 같으면 인간 작가 뭐 이런 능력을 뭐 한참 못 따라왔었죠. 그래서 랭귀지 분야는 정복되지 않는 그런 분야였는데 자, 2017년에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번역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이제 딥러닝에 주로 이제 덴스 레이어로 쭉 만들어진 계속 적층할 수 있는 층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딥러닝 모델인데 이 트랜스포머에 보면 이제 번역기이기 때문에 인코더 부분이 있고 디코더 부분이 있어요. 인코더라고 하는 거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 그러면은 뭐 I love you를 인코더 쪽에서 I love you의 의미를 인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디코더 쪽에서 인코더가 인코딩한 의미, 컨텍스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를
풀어서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그것을 이제 디코더가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인코더에서 번역 트랜스포머라는 게 번역기고요. 인코더하고 디코더, 인코더에서 의미 파악을 하고 디코더에서 문장을 풀어서 써주고 이런 형태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딥러닝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획기적인 기념비적인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단순하게 번역기로서 발표를 했지만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하고 디코더 부분을 따로 쪼개서 따로따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주로 이 디코더 부분이 크게 발전하면서 물론 인코더도 다 쓰고요. 인코더와 디코더가 같이 발전하면서 이 생성형 AI의 시대에 문을 열게 됩니다.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GPT라는 걸 만들었고요. 현재 최 GPT가 또 나오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로 이러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인간이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의 의미를 이해해서 글의 의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달리라고 하는 이런 모델이 또 오픈 AI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오픈 AI만 한 건 아니고 이미지 생성 모델 많죠. 뭐 미드전이라는 것도 있고,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이제 지금 그야말로 생성형 AI의 전성 시대인데, 그리고 언어 모델에 있어서도 뭐 오픈 AI의 챗 GPT가 워낙 요즘 유명해서 그렇지 뭐 구글의 바드라는 것도 있고 또 페이스북의 라마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네이버의 클로버 X라는 것도 있고요. 정말 군웅할거 시대인데 어쨌든 이런 그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이것들이 전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히스토리는 데이터를 위주로 한 다량의 데이터가 있을수록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성능이 좋아지는 그러한 이제 알고리즘이었고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우리가 여기 과정에서 강화학습을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딥러닝이 이제 활짝 꽃피기 이전,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까지는 강화학습도 우리가 전통적 강화학습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하고 접목된 그런 강화학습을 현대적 강화학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시행착오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건데 이 알고리즘들은 1980년대, 90년대 이전에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들이 지금도 그대로 다 쓰이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이 전통적인 강화학습 모델들은 전부 메모리상에 이 테이블을 유지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죠. 딥러닝은 이런 메모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뉴럴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은 정말 많은 그런 경우의 수를 어떤 근사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게 일반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알고리즘이거든요. 그 일반화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학습했던 비슷한 상황, 유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일반화된 그런 지식을 네트워크 안에 학습한 지식을 네트워크 안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딥러닝에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굉장히 그 큰 사이즈의 스테이트들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하는 근사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사이즈에 관련된 문제를 딥러닝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 강화학습이 갑자기 실용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되어버렸습니다. 알파고가 딥러닝과 전통적인 강화학습 중에서 뭐 우리가 이제 리인포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딥러닝과 리인포스가 만나서 알파고가 태어났고요. 자율주행차도 딥러닝과 강화학습의 만남에 의해서 발전되고 있는 분야고요. 챗GPT, 현대적인 이런 생성형 AI를 훈련시키는데도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간의 언어에 가까운 그러한 말을 챗GPT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용도로 또 강화학습이 사용이 되었습니다.